자, 이제 행복을 위한 여러 조건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일단 우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이 바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는 걸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잡고 바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이념이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러한 민주주의는 왜 필요할까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가 잘 운영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이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자, 거기 교재 보여주면 그래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프 보면은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떨 때 지금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와요? 자, 그쵸.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완전한 민주주의. 자,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실현될 때 바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죠. 자, 거기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독재 정권. 이 독재 정권이 이제 권위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민주주의 발전과 행복의 상관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와 관련된 설명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마르코스가 독재 정권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재에 지금 조금 오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마르코스가 재임 동안 무려 100달러를 부정축제했다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100달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럼 1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이야. 그럼 14만 원을 부정축제했다라거나 하는 건 조금 뭔가 말이 안 되죠? 자, 100억 달러예요, 여러분. 자, 1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조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돈을 부정. 그러니까 뭐 이제 뒷돈을 찔러서 받았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돈을 이제 자기 돈으로 썼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부정축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러한 독재 정권과 관련된 자료를 준 다음에 다음 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교훈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걸 박스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독재 정권을 바라봤을 때 얘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를 골라야 되냐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민주정치와 관련해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할게.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독재 정권 나온다 그럼 뭐랑 연결시켜라? 민주주의 발전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경제학자. 그 사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니에요. 에덤 스미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우리 쌤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친구도 그랬어요. 선생님 저 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아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수학 그 문제집 쌤을 말하는 거더라고. 자, 내가 이 빨간 펜이 빛이 반사되면 잘 안 보여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주황색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르티아 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말하느냐? 일단 이 사람은 몇 년생이냐면 1933년생이야. 어리다고요? 자,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 센이라고 하는 사람. 자, 내가 그러면 왜 이 출생 연도를 말했냐? 바로 센이 유년기 시절에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센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조금
흘러가듯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요거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아. 자, 그럼 얘가 뭘 경험을 했느냐? 일단 벵골의 대기근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힌두교도에게 누가 살인당하게 되냐면 이 무슬림이 살해당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목표를 불평등과 빈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벵골의 대기근이라고 하는 거, 대기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쉽게 굶어 죽었다. 대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43년부터 44년까지를 벵골의 대기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것 같아? 대기근이라고 한다면? 10만 명? 7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자, 그러면 이거 왜 일어나느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벵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19세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벵골은 19세기가 되면은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농업 생산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 농업 생산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은 농업할 사람이 없어져요. 인구가 급증하는데 식량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선택을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 벵골의 근처에 있는 미얀마 있죠? 이 미얀마 등지에서 뭐를 가지고 오냐면 쌀 등과 같은 곡물을 유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고 식량도 일정화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1942년이 되면은 일본 있죠? 이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미얀마랑 인도의 위치 조금 아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인도는 대충 다 어딘지 알 거 아니야? 너 그거 손대면 안 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일단 이 인도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옆에 뭐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인도. 그리고 저 미얀마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만큼이 미얀마야. 근데 일본이 이 미얀마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쌀의 공급을 중단시키게 돼.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에 미얀마에서 쌀 등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걸로 이어지게 되겠죠. 대기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42년에 무슨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사이클론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바로 농경지가 침수되게 되고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인도는 당시 누구의 식민지였죠? 어느 나라의? 아유, 영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생각을 하기에 일본과 영국은 당시에 다른 팀이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 생각을 하기에 일본이 이 미얀마를 통해서 인도로 쳐들어올 것을 우려하면서 뭐를 이제 중단시키게 되냐면 사람과 이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이 되면은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말레리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겹치게 되면서 벵골의 대기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힌두교도가 무슬림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무슬림 애들이 여기 인도 지역으로 돈을 벌러 왔는데 그 돈을 벌러 온 무슬림들을 힌두교도가 무참히 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냐면 세니.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인 이 부자유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일평생 이제 어떠한 목표를 삼게 되냐? 바로 빈곤과 불평등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삼게 되죠. 이 빈곤과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센이 이제 저술했던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자, 자유로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책이야. 이 자유로서의 발전 안에 바로 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를 말을 하냐? 바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봅니다. 누가? 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센은 뭐라고 말하냐? 바람직한 발전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있죠? 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가 바람직한 발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쉽게 말해서 뭐가 보장되는 국가냐면 자유라고 하는 게 보장되는 국가가 바로 센이 말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바로 이 센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크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 바람직한 자유와 관련해가지고 얘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여러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민주주의, 자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라고 봐요. 만약 얘가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다라는 걸까? 계속 여러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보는 게 센의 입장인 거죠. 자, 이 민주주의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센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얘네는 극단적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며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재난이 드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센이 말을 하기에 요거 있죠? 극단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거. 이 극단적인 재난은 기근이나 기아와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재난이 드물다라고 보는데 그게 왜 드무냐? 바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걸까? 센은?
자기가 다스리니까 제대로 맞으니까 직방으로 맞으니까. 자,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크게 정치 활동이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는 바로 뭐가 살아있는 국가냐면 얘는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야당 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있죠? 만약에 민주주의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야단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위에서 대통령이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러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시민들, 자기 자신들이 뽑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더불어서 말을 하냐면 시민들 있죠? 이 일반 시민들. 그래서 이 일반 시민을 어떻게 보냐면 얘는 정부의 수혜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한다라고 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부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 쟤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우리가 뭐 겪게 될 수도 있는 경기 불황이나 또는 IMF 같은 경기 침체들 있죠. 이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뭐를 하냐면 민주주의 정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개해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거야? 일반 시민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에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같이 정부와 손을 잡고 기근이나 기아와 같은 또는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것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나 또는 투명성 있죠?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중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나 또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모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러한 실질적인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가 세네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을 조금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8주차에 시험 보니까 여기 당연히 시험 범위에 포함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지 않은 상태시면 눈물이 나겠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려요? 여러분? 나는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썼어? 썼어? 자, 한번 믿어볼게요. 썼다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갈 때까지 조금 여러분들 천천히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민주적인 이러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쉬워, 얘들아. 너무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서. 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민주적인 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민주적 제도 마련은 교재에서 보여지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의회제도라던가 권력의 분립이라던가 또는 복수정당 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을 보장하는 것, 요것이 이제 민주적 제도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회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존재를 하죠.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모여? 의회에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제정하잖아요. 그게 의회제도야.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실시하는 그러한 의회제도가 존재하고,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권력분립. 맞아요. 그럼 3권 뭐야? 자, 그럼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맞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권력 분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3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 그래요. 입법부, 사법부.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아시나요? 자,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법부 뭐 하는 곳이에요? 맞아. 혼내주는 곳, 법 집행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은 법원이죠. 자, 입법은 그래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만드는 곳이 입법이고, 이러한 행정부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죠. 부이기도 하죠. 행정은 대통령 있는 곳, 행정 우리 처리하는 곳, 그게 바로 행정부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3권 분립의 형태로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3권 분립 언제 처음 법으로서 적용된 나라는 어딜까? 처음 이 3권 분립을 법으로 지정한 국가. 예? 잠깐만요. 삼성육부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요게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체제가 어느 나라가 처음 도입을 했냐고. 미국이요, 미국. 자, 그래, 근데 걔랑은 조금 다른 거식이죠. 너가 나도 그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 자, 이제 복수정당제도는 말 그대로 당이 몇 개라는 걸까?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이제 그 3, 4 말하려고 지금 그런 거였어?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당, 두 개 이상의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복수정당 제도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이 몇 개나 있을까, 얘들아? 12개. 자, 다른 친구. 27개. 다른 친구들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30개. 얘들아, 내가 혼내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말하면 돼. 그냥 느낌상으로 요 정도 있을 것 같다, 요런 거지. 민기는 자, 은우 몇 개 있을 것 같아? 너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당 정당이 뭐 국민의힘도 있고 뭐 새누리당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조국혁신당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잖아. 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느낌상? 와우, 똑똑한 답변이다. 하늘이는 몇 개 있을 것 같아? 10개? 다하나, 다은이는 당 몇 개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자, 그러면 알려줄게요. 50개 있어요, 50개. 자, 그래서 5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참정권은 앞서 말을 했듯이 뭐 하는 거야? 바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참정권이죠. 자, 여기 민주적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 경제학자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얘네는 이제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참 좋아하지만 저랑 이제 공부하실 때는 애덤 스미스가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자, 경제학자인 프레이어와 그리고 스투처야. 이들이 연구를 한 결과 무슨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 민주적인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시행되는 주일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온다. 시민의 삶의 질이라던가 또는 행복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을 하기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발전 이전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소득은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더 광범위하게 소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프레이와 스투처라고 하는 경제학자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우리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 이러한 게 얼마나 더 많은 행복을 미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민의 참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일단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뭐 정부를 비판을 한다던가 또는 사회복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게 누구다? 시민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선거에 이 후보자로서 이제 등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거철 되면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이런 막 기호 1번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막 뭐 노래 막 팡팡하게 틀고 이제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선거에 이 후보자로서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막 기호 1번 뭐 나를 뽑아주신다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뭐 하겠어. 내가 이 한 몸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그것들. 자, 그리고 집회나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작년 겨울에 아주 크나큰 사건 하나 있었죠. 갑자기 누가 술 마시고 이거 선포해가지고 그래요. 12월 3일에 요거 선포해가지고 아주 이제 나라에 그런 얼음장을 만들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 탄핵하자라고 하는 뭐 시위나 뭐 집회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 혹시 서울 많이 가봤어요? 자, 그 서울 가보면 역 근처에 집회하는 사람들 조금 많이 보이지 않아? 노숙자도 있고 뭐 이제 집회도 하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뭐 태극기 집회 이렇게 있죠? 태극기 집회가 뭐 하는데요? 자, 거기는 친박 세력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서울에 조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뚜벅이잖아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까지 차를 끌고 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뭐 이제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역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 역 주변에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태극기 집회가 친박 세력이라고 했잖아. 자, 우리 공주님 꺼내줘요. 우리 공주님 무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해버리는 애들 있죠? 얘네들도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민들은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시민단체나 언론에 투고를 한다던가 또는 정당에 가입을 한다던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만 21세였다가 19세로 또 하향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만 18세로 하향이 되게 되죠. 자, 이러한 투표권도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냐?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부정부패 또한 막으며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이나 이러한 행복감 있죠? 이러한 것들이 크게 증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이러한 정책이 이제 크게 실시가 되게 되면 그 실시를 하게 된 시민의 의견이 바로 나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니 어떻다는 거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이 시민의 참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스위스의 란츠 게마인데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일단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땠냐면은 굉장히 열악한 이제 유럽 국가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러한 스위스가 현재는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죠. 그럼 이렇게 행복 지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스위스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란츠게마인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위스의 일부 자치주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하고 결정하는 체제가 란츠 게마인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말장난을 조금 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면 란츠 게마인데는 스위스의 간접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얘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끝나. 이제 마지막 도덕적 실천과 성찰 부분만 하면은 여러분 행복 단어는 이제 끝나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이제 곧 이 단원이 끝난다니까? 아유, 아니구나. 알겠어. 자, 이제 여기 지우고. 자, 도덕적 이제 성찰까지 나가고 나서 우리 문제 풀어볼 거야. 얘들아, 한 4문제 정도 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민주주의에 발전하고 도덕적 실천과 성찰뿐만 아니라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있지.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던가 경제적 안정. 그거까지 조금 이제 포함되고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깊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도 문제 풀어보고 하니까 좋지 않아, 얘들아? 아니야? 굉장히 격하게. 누가 저렇게 곡소리를 누가 저렇게 열심히 곡소리를 내는 거야 도대체가? 누구예요? 자, 이제 도덕적 실천과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이야 얘들아. 좀만 더 버텨봐. 알겠지? 자, 이제 몇 명이 이제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이제 기다려 봐요. 곧 있으면 끝나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자, 일단 이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실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개인과 그리고 타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동체 구성원의 이제 행복을 증진시키게 되면은 바로 개인의 성취감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증진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람직한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했을 때 내가 이 사회로서 신뢰를 형성한다. 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도덕적 실천과 관련해서 얘네를 이제 내가 펜을 너무 눌러 쓰나 봐. 자꾸 쓰면은 자꾸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아. 자, 도덕적 실천을 이제 중시한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크게 두 개의 사상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기독교. 일단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해라. 맞아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자, 요걸 뜻하는 게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어폰을 꽂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톡 하고 쓰러졌네? 근데 그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전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자,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부축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부축해 드렸어. 근데 이 내가 착한 일을 한 거,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할머니를 도울 때 옆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하느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너가 하는 이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은 바로 기독교의 바게라고 하는 정신으로서 뭐 이제 바게 그래서 널리 펴지게 되죠. 바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라 라는 거야.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동양에서도 얘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애 있지 않아? 평등하게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기억나나요, 여러분? 평등하게 사랑해라 라고 주장했던 학자. 아니요. 맹자 말고요. 공자 말고요. 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반에도 똑같이 질문하니 공맹순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아니요. 자, 자, 평등한 사랑이다라고 해서 겸의 사상을 주장했던 학자 있죠. 제가 동양이라고 말했는데 서양을 넘어가게 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겸해를 주장했던 묵자예요. 묵자도 이제 누구나 묵자. 자,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겸해를 주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박이랑 조금 뉘앙스가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 불교. 자, 이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해서 행복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중시된다라고 봐요. 자, 자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와, 지금 저 말이 내가 이걸 물어보자 다 똑같이 말해. 자비를 베풀어라. 자, 아유, 맞아요. 자, 자자와 비자를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현빈이가 말했던 그래. 자, 가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비에 해당해요. 자, 가엽게 여긴다. 자, 그래서 가엽게 여겨 이 중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구원해준다라는 거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비에 해당하는 거고, 자에 해당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생을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용어가 담긴 게 자비죠. 그래서 이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시의 실전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이 보시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목적 없이 베풀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우리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대승불교? 자, 아유 그거 아니에요. 자, 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 중생의 구원을 굉장히 이제 기반으로 두면서 이타행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자, 그러면서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뭐를 제시하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이 보살은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인데, 얘는 우리가 해탈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지, 불교에서. 근데 그 열반이나 해탈의 경지에 가지 않고 현세에 남아서 중생을 구원해주는 역할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보살의 수행 덕목이 있는데 6가지의 수행 덕목이다라고 해서 육바라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바라밀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 무주상보시가 보시야. 자, 그 보시의 의미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 없이 베푼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자, 민기가 뭐 이제 어려운 일이 처해가지고 현빈이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고 쳐요. 자, 현빈이가 도와줬는데 현빈이가 이러한 민기를 도와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보시야. 만약에 너 그럴 일이 없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현빈이가 그래 너가 지금 말하는 현빈이가 너를 도와줬는데 100만 원을 바래요. 그러면 얘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라고 봐요. 아시겠어요? 호구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자, 남에게 바라는 것 없이 베푼다라고 하는 게 보시예요. 개념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 자, 도덕적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도덕적 실천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성찰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인 가치 있죠. 인권이라던가 뭐 정의와 같은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직면을 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도덕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덕적 성찰 배우자. 역지사지 나와. 야, 그래, 현대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만,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자, 도덕적 성찰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성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이 도덕적 성찰과 관련해서 교재에서 여러 사상가들이 나와요. 그쵸? 그 사상가들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소크라테스. 자, 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찰하지 않는 삶은 뭐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소크라테스가 참된 알미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하죠, 여러분? 참된 암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참된 암. 자, 소크라테스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참된 암을 길러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고, 그러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면
바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그 참된 암이라고 하는 건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느냐잖아. 너가 모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제시하지? 소크라테스가 저번에 우리 4주차 때 시험 봤던 거기 답답형 1번의 답도 그거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뭐 배움도 물론 중요하고, 자,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무슨 행위를 한다라고 하죠? 대화요. 대화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중시하냐면 이 대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기에 이 대화를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거, 미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깊은 고민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 성장이 추구된다 라고 봐요. 누가? 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는 교재에 없어서 좀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아우넬리우스예요. 자, 이 아우넬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아 학파이면서도 로마의 이제 황제이죠. 얘가 이제 저술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명상록이라고 하는 걸 저술을 했어요. 요 명상록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얘들아? 이 명상록은 아우넬리우스가 개인의 성찰과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술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쭉 보면은 얘는 크게 세 개를 대우주와 그리고 소우주로서 나눠요. 그러면서 소우주에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우주에서 비교를 하면서 바로 나를 기반으로 해서 성찰해 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외치죠. 아우넬리우스. 사실 이 도덕적인 성찰과 관련해서는 사상가들이 간혹 등장을 해. 그래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세 번째 칸트야. 이 칸트 아주 지겹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교재 잠깐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이 칸트가 바로 도덕적인 성찰과 관련해서 새롭고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짝이는 별이라고 하고 하나는 도덕 법칙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 계속 칸트의 입장으로서 중요하게 키워드로서 등장을 하죠. 자, 칸트는 이러한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도덕성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초월적 자유라고 하는 걸 통해 얘를 통해서 바로 도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얘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 도덕은 오로지 뭘로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걸까 그러면? 칸트? 초월? 이성. 이성 생각하는 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도덕을 알아내면서 그러면서 이 도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재에 없어요. 요 내용은. 그래서 적어두셔야 돼요. 심화 내용이다 보니까 교재에 없는 게 많아요. 자, 다음에 교재를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2명 남았어요. 요 도덕적 성찰과 관련해서. 자, 4번째. 자, 직업도로 나오는 그 녀석 또 나옵니다. 맹자. 맹자 우리 어디서 배웠지, 얘들아? 그래, 성선설.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배웠어, 맹자? 너랑 얘 이제 따로 온 그거니까. 자, 통합사회 교재상으로 우리 맹자 언제 한번 등장하지? 한 2번 정도 등장을 하죠. 그치.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니까 나왔겠죠.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서 한번 나오고, 행복을 위한 여러 조건과 관련해서 어느 파트에서 나왔어? 자, 우리 어제 문제 풀 때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 항상 항심론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안정 부분에서 우리가 맹자 배우죠. 요 녀석이 직업도로 또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역지사지라는 말과 역지즉개연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2 단어는 차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단어 같이 보이지만 둘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기도 하지. 뭐야, 얘들아, 역지사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타인의 입장에 대봐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지즉개연이라고 하는 건 말이 조금 어렵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자, 우리 역지즉개연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아래 교재 보시면 군자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뭐 인의예지가 마음의 뿌리 위에 내려가지고 그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고 통에 가득해서 온몸에 퍼져 온몸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역지즉개연과 관련된 말이야. 즉 처지가 바뀌어도 누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처지였으면 나 역시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역지즉개연이죠. 그러면 이 역지즉개연의 말을 들었을 때 얘는 주관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말일까? 역지즉개연? 달라요. 교재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죠? 다른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지즉개연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거야. 즉, 도덕적인 근원을 성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역지즉개연이 도덕적인 근원을 성찰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타인을 넘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그 자체 있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역지즉개연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인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얘들아. 교재에서 지금 아래 문장 뭐 군자가 어쩌고저쩌고 인의예지 나오죠. 인의예지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우리 성선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인간은 본래 어떻다? 선하다. 근데 그 선하다는 기준이 뭐 불인 인지심이나 사단, 사덕, 뭐 양지, 양능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선천적인 도덕성에 해당하는 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성찰과 관련해서 역지사지보다는 뭐가 더 강조되는 거야? 역지즉개언이 더 강조되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이야. 이황. 예? 달라요? 이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성록이라고 하는 걸 편찬을 합니다. 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의 이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성이야. 그럼 자성록이니까 그러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반성을 기록한 글이라고 보면 되겠지. 왜 그러면 이 이황이라고 하는 애가 이러한 것을 편찬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편찬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서론 부분에서 교재에 없어요, 여러분. 편찬한 이유. 자, 얘들아 적을 게 너무 많아? 힘들어? 자, 다음 요 의견 그대로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성록을 편찬한 이유 첫 번째는 옛 성현을 이제 이유로 듭니다. 이 옛 성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뭐한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글씨가 조금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글씨가 선생님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말씀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자, 옛 성현이라고 하는 거 있지. 군자들 할 때 공자나 요런 애들 있잖아.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약간 도덕성을 강조하고 이제 얘네들 있죠? 사상가들. 자, 그래서 옛 성현이라고 해요. 걔네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요 친구들과 편지라고 하는 걸 주고받았을 때 나와 친구라고 하는 걸 주고받았을 때 내가 기억 못하는 것을 친구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나 친구 모두 이 기억을 못할 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았으니 얘네들이 왕래 편지라고 요거를 표현을 해요. 자, 그 왕래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황은 모두 베껴서 어떻게 한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것도 쓸 때 2장을 쓰고 친구가 보낸 편지 또한 내가 그대로 베낍니다. 그래서 이 모두 베껴가지고 어떻게 두냐면 책상 옆에 두고 반성해요. 읽으면서. 자, 그럼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내가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옳지 못한 주장일 수도 있겠죠. 내가 언제나 옳은 주장만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옳지 못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내뱉은 말을 내가 이걸 실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니 이러한 편지를 책상 옆에다 두고 길이길이 보면서 반성한다 라는 의미가 이황의 자성록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반성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자성록을 편찬하게 되죠. 자, 거기 이제 마지막 교재에 헬퍼스 하이와 관련된 말이 있어요. 이 헬퍼스 하이는 자신의 이제 기부라던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표현을 해. 이 헬퍼스 하이는 간혹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헬퍼스 하이까지. 자, 요렇게 하면은 도덕적인 성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죠. 이제 문제 풀어야겠죠, 여러분?